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추천 도서, 네, 어떤 책인가요? 오늘의 추천 도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이게 20주년 특별판이라고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물론 이것도 이제 나온 지 3년이 됐는데 이 책을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너나이님, 네, 어떤 부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집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집에 관련된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15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당신의 집은 자산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집을 자산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로버트 기요사키는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감으로 집은 부채라고 가르친다. 세금과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가치가 떨어질 뿐 아니라 집에 돈이 묶이면 다른 다양한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 투자 경험을 통한 학습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또 어떠한가? 중산층은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대신 집에 돈을 쏟아붓고 그것을 자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 않으면 연명할 수 없는 세양지 레이스에 갇히게 된다. 그리고 봉급이 주 수입원이기에 그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들의 수입이 증가하면 세금도 따라서 늘어난다. 예, 조목조목 틀린 말이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사람들이 자산을 정의하잖아요. 자산을 정의할 때 그 자산의 종류나 대상으로 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가 내 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너바나님 저 완전 진짜 금융 문맹 시절에 처음 너바나님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 너바나님 기억하실래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너바나님이 자산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자동차를 얘기했어요. 아, 진짜 그랬다, 그때는. 제 차가 얼마입니다. 이게 제가 이걸 얼마에 샀고 지금 얼마 정도 타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핵심적인 건 너바나님은 거기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때 처음 뵀던 자리였는데 되게 제가 민망했어요. 무안했어요. 아, 농담이고요. 그거는 그치, 뭐라고 하셨길래? 아니,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나님 그건 자산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기요사키가 정확하게 정의해줘요. 뭐냐면 자산은 플러스 현금 흐름이 생겨야 자산인 거예요. 그리고 자산이 아닌 건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있는 건 자산이 아닌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집은 자산, 자동차는 자산 이런 식으로 그 대상에 따라서 자산과 자산이 아닌 걸 구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더 본질적인 요소를 보는 거죠. 성격을 보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와야 나한테 자산인 거고 현금이 빠져나가는 건 그냥 부채일 뿐이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했다.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집을 샀을 때 내가 이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 담보대출 원리금이 현금 유출이 생기니까 그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 계속 뭘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 저자가 기요사키가 말하는 세양지 레이스인 거예요. 계속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거. 그런 거를 자산으로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다. 이제 그 정의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그걸 자산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자산은 경제적 자유에 도움이 되는 거, 그것만이 자산이고 그걸 위해서는 현금의 유입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주변에 실제적으로 이제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런 거 살펴보면 저와 저가 좀 달랐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거주에 대한 거를 이제 자산으로 보기도 하고 또 그게 좀 가치가 오르면 실제적으로 현금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그게 자산으로서 가치가 올라간다, 그런 시세에 따라서 올라간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그냥 자산의 증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게 나타나면 그걸로 인해서 그냥 만족하고 그런 게 끝이 아니라 그만큼 소비 수준이 올라가요, 주변에서 보면. 아니면 좀 더 좋은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또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지출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직장을 더 열심히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되게 너무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실거주가 있긴 하지만 좀
가격이 좀 저렴한데 좀 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 수준은 크게 나아진 부분은, 그러니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대신 오히려 그 부분을 뭐 대출금을 갚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금액이, 그러니까 현금이 나올 수 있는 다른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금액들은 또 모아서 소비라는 게 아니라 다시 재투자로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다르게 자금을 활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물론 이제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런 직장에 대해서 내가 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니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것보다도 좀 크게 그렇게 직장에 대해서 엄청 이전만큼 그렇게까지는 아닌 부분이 좀 있고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여유가 생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을 자산이라고 내 집,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을 자산이라고 생각했을 때와 지금은 살고 있는 집은 그래도 좀 자산이라기보다는 부채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관점을 바꾸고 나서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저는 이 얘기를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엄청 많이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집은 부채잖아요. 네. 집은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집을 투자하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2년 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재테크를 할 때 그때 당시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너무 좋았어요. 중국은 날라갔고 우리나라도 되게 좋았거든요, 정말로. 펀드 유행할 때. 근데 그 2년 동안 집값이 너무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조정을 겪었거든요. 저 나름대로는 되게 이제 엄청나게 큰 이제 좀 힘든 시기를 겪었죠. 왜냐하면 집은 부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뛰어 올랐고 집을 가진 친구와 저는 너무 차이가 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제가 읽었을 때의 그런 이 책에 대한 이해도였어요. 근데 이러고 나서 로버트 키요사키가 쓴 그 부자아빠 가난아빠 3권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 1권 나중에 보면은 부자들이 한 말도 중요한데 행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 책에서도 다시 나오는데, 네, 맞아요. 사실은 주택으로 자산을 불렸어요, 처음에. 부동산 투자죠. 부동산 투자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 월세 받는 부동산으로 이제 자산을 불려갖고 이제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얘기의 본질은 뭐냐면 무주택인 사람은 흔히 말해 후진기여예요. 후진기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치도 안 되는 거야. 그나마 1주택인 사람은 그냥 D1단, 그냥 1단 기여. 그냥 인플레이션처럼 가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분당에 집이 하나 있어요. 강남에 집값이 올랐죠. 네. 그 분당 집값도 이제 나중에 오르죠. 네. 그 용인 가격이 안 오르나? 거기도 올라요. 수원도 오르거든요. 지금 평택까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집을 깔고 앉으면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다 집을 깔고 앉게 되면은 막대한 대출을 받아요. 그 막대한 대출을 받으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현금 흐름이 굉장히 꼬여요. 맞아. 그 대출과 이제 주담대 이자를 내면서. 근데 사실 근데 이 책에 나온 얘기는 그거예요. 물론 이게 그냥 세양주의 레이스고 일반적인 사람의 얘기예요. 물론 이것보다 더 처참한 거는 무주택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1주택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거 다 상환하고 나면 내가 노년 남는 거 집 한 채밖에 없는 거예요. 현금 흐름도 없고. 근데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실거주를 줄이고 투자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거주를 깔고 앉으면서 그거에 돈이 다 묶여 있고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그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 돈이 실거주 마련하고 남는 돈이 뭐 3천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실거주에 돈이 거의 안 묶여 있고 만약에 내가 뭐 2억 정도 돈을 만약에 불린다 하면은 각자 10% 정도 이익이 난다 하더라도 3천만 원은 300만 원밖에 이익이 안 되는데 2억이면 2천만 원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연에 모으는 돈과 함께 플러스 알파로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내 자산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거주 깔고 하는 자산은 그냥 인플레이션 해치하는 수단인 거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지도 몰라요. 아니, 그동안 너바라니 맨날 내 집 마련하고 그렇게 내 집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집 마련이라는 상태는 무주택보다 좀 더 나은 상태지.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는 경제적 관심이 많잖아요. 내가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 포지션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이 얘기를 로버트 키요사키가 20 몇 년 전에 했는데
지금도 똑같다는 똑같아요. 얘기예요, 맞아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정말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대부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좀 이 부분을 그러니까 뭐 똘똘한 채가 대세라는 둥, 그가 이해하는데 일면은 맞는 얘기인데 솔직히 본인이 그럼 예를 들어 똘똘한 채 잠실에 갖고 집에서 많이 올랐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거 팔아가지고 뭐 분당이나 뭐 위례나 그런 데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 대치동이나 반포나 압구정 가려고 하지. 예, 결국은 어차피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물론 그거에 지렛대는 될 수 있지만 어차피 내가 깔고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내가 엑셀을 받는 단계는 아니다. 그냥 D로서 1단계로 자동차에 따지면은 가는 거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들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잘못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본질을.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이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뭐 그냥 내가 그냥 내 집 마련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거 이 얘기는 뭐 의미 그냥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데, 내가 바라는 돈은 뭐 경제적 자유 단계까지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네.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딱 정리하면 1주택자도 수익을 추구하는 건 맞아요. 왜냐면 내 집값 올라가길 원하니까. 다만 그거는 그 1주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이 차이인 거죠. 근데 1주택이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러니까 똑같은 집인데 아까 너반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던 게, 기요사키가 실제로 한 행동은 집을 산 거잖아요. 집은 자산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거짓말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실거주 집을 집이 아니라고 한 거지 투자용 집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주택을 가지고 있다. 1주택은 그럼 뭐냐? 이거는 그러니까 집이 통장인 거예요. 내가 대출 갚으면서 거기서 계속 돈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 대출금 다 갚을 때까지. 그럼 그게 예를 들어 30년, 20년 만기다. 그럼 30년 뒤에 그 집값의 상승은 이율로 환산하면 그냥 은행 이자 같은 30년 만기 통장 같은 거죠. 그러면 내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이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1주택으로 실거주 내 집 마련을 하고 그거의 담보대출을 갚는데 모든 전력을 다한다. 그거는 재테크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집이라고 해서 모두 자산이고 모두 자산이 아니고 이 개념이 아니라 그 성격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자산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요사키가 말하는 자산의 개념은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요사키가 자기 실거주 외에 주택을 산 거는 그 주택이 올라가면 내가 이제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건 주식도 가능한 거고, 이제 주택도 가능한 거고, 뭐 예를 들어 저작권도 가능한 거고, 내 플러스 알파의 수익. 근데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올랐다 하더라도 얘를 매도해서 제가 현금화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현금화한다는 얘기는 내가 더 낮은 곳으로 하급지로 가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B급지 살다가 C급지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사실은 현실상 되게 가족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산과 부채의 개념, 그러니까 부채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비용이 나가는 것들. 근데 실거주는 비용인 거죠. 물론 내가 거기서 더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물론 뭐 용인에서 뭐 분당에서 뭐 강남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매달 세금 내야 되고 뭐 이렇게 주거비 내야 되는, 일단은 좀 부채 개념이 크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 부분들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된다. 네. 예,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네, 이야기 해볼까요? 자, 두 번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여러 페이지에 있는 걸 좀 같이 읽어볼게요. 글쎄, 매달 저축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한다. 다만 문제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게 된다는 데 있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훨씬 커다란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나는 돈을 저축하지 않았다. 대신 투자를 했다. 어느 날 경제는 형편없었고 나는 이런 헐값으로 나온 상품들을 그냥 놓칠 수가 없었다. 한때 10만 달러를 하던 집들이 7만 5천 달러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파산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이나 법원을 뒤졌다.
그런 곳에서는 7만 5천 달러짜리 집을 2만 달러 이하에 구입할 수 있었다. 나는 기뻤다. 2만 달러에 산 집을 6만 달러로 팔았기 때문이다. 몇 년 뒤 부동산 시장이 다시 뛰어오르면서 모두가 부동산에 뛰어들었다.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자 모두가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미국 경제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가진 것을 팔고 이제 페루와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지를 여행하고 있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투자 기회가 왔다 간다는 것이다. 시장은 호황과 불황을 오간다. 경제는 활발해졌다, 침체된다. 이것은 계속 반복된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날마다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친다. 하지만 기회는 늘 여기에 있다.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특히 제가 이걸 왜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는 거는 최근에 진짜로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올라가는 걸 계속 보잖아요. 사실 저도 수도권은 상승밖에 못 봤어요. 무너져 있는 분위기 안 좋은 건 지방에서나 본 거지 수도권은 계속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회를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거야? 뭐 내가 정말로 이분들도 막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뭐 기회가 계속 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 마라라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저도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같이 그 말을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본 시장 최근 1, 2년은 미쳤으니까 진짜. 그래서 이 문구를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제가 2007년부터 직장생활 시작했거든요. 근데 2007년이 너바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진짜 지난 미친 장 2006년, 7년 지난 상승장에 거의 화려한 불꽃을 태우던 그 시기예요. 제가 그때 나이가 27이었는데 회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상사들이 다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저는 제가 살던 집이 마포에 있고 제가 그때 다니던 직장이 을지로에 있었는데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부모님 댁에서 지내니까. 그래서 관심을 안 갖고요. 저는 그때 뭐 했냐면은 야구장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그때 그 막 화려하게 타오르면서 올라가던 그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없길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때 그랬으면 나도 1, 2년을 보면서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되게 무리하거나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2015년부터 투자를 했는데 천금 같은 기회가 돌아온 거죠. 그로부터 7년 뒤에, 7년, 8년 뒤에. 그러니까 기회가 계속 올 수 있다는 거를 믿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기회가 지금 없냐? 그러면 있어요, 분명히.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투수가 공을 던져줘요. 내가 타자인데. 근데 계속 좋은 공을 던져줘요. 한복판에다 계속 던져줘.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골라서 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좋은 공은 간간히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장 상황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이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적절한 준비를 하는 거. 그거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글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면 뭐 저축에 대해서도 좀 저축이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다 이런 멘트도 또 초반에 나오는데 저도 예전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한 적이 없었고 또 주변에 그걸로 성공한 사례도 보질 못해서 당연히 재테크나 이런 부분은 저축이나 뭐 펀드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봤자 저축으로 모으면 그거를 뭐 재투자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더라고요. 이벤트성으로. 뭐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뭐 물건을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지, 그걸 다시 재투자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진짜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겠다, 배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 갖고 공부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 저축에 대한 관점이 이전에는 어떠한 이벤트를 하기 위한 용도였으면 지금은
오히려 그 투자금을 만드는 용도로 이렇게 쓰면 그렇게 좀 용도가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저축으로 모았던 것들을 조금씩 공부하면서 좀 투자로 전환을 시키니까 오히려 그렇게 좀 더 성과가 더 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코코님은 네. 저축이랑 투자랑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특히나 이제 제가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했었고 하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내가 투자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다면은 투자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저축으로 내 종잣돈을 좀 키워놓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근데 종잣돈을 키울 때 저축만 할 게 아니라 저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그 외적인 투자적인 부분을 미리 공부를 해놔야 이 돈이 모아졌을 때 실질적으로 이 돈을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가 악수를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준비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은 정말 내 돈이 모아졌을 때는 그때 좀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는데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네요. 네. 이거 되게 틀려줘야 되는데 투자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뭐가 나오는데 그 얘기 설명을 하고 딱 질문했는데 안 걸려드네. 아, 제가 너말면 배웠잖아요. 네. 아니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이랑 투자랑 여기 내용도 그렇잖아. 네. 투자를 하라는 얘기잖아. 네. 근데 저는 일명 그러니까 사실 근데 기요사키가 한 말은 이런 건 있을 거야. 뭐냐면 이 책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 투자인데 내가 그 투자를 잘 모르고 하는 투자는 저축보다 못해요.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인데 내가 잘 모르고 하는 투자, 얘의 투자, 이 투자의 적정 기대 수익률, 원금 버전, 이게 내가 가능한지를 알고 투자하는 거면 저축보다 낫고요. 내가 모르고 투자하는 거면 이제 저축보다 떨어질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비트코인도 보니까 이제 막 떨어지니까 막 댓글 이런데 막 되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SNS에서 나오는 것들이 보면서 되게 많이 상심하고 약간 조금 여러 가지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얘기는 투자는 잘 되는 시기가 있고요.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를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월부에서 이제 뭐 저희가 뭐 구해줘 월부나 아니면은 너너투나 이런 데서 내 집 마련 도와주고 하는 거는 그 물건들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상승장일지 하락장일지 내년이나 내후년에 잘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상승 그냥 떨어질 거야. 집값 너무 비싸잖아. 지금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무주택 상태에서는 사실은 지금보다 격차가 더 요새 말하는 벼락거지가 더 될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주택은 아까 말한 것처럼 후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뭐 하락장을 기대하고 계속 내 자산이 없는 거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너무 불안한 일이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1주택은 맞는데 뭐 1주택을 그냥 내가 갖고 있다 하면은 그나마 내가 이제 하락은 좀 잘 견딜 수 있는 거. 예, 또 상승장일 때도 조금은 같이 이제 플러스 알파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사실 원래 여기 나온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기요사키는 하락장에서 내 자산을 투자하고 상승장에서 매도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사실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 솔직히 싸지 않아요. 비트코인, 주식 사실 뭐 비트코인과 주식은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사실 싼 편은 아니에요. 예, 그건 확실해요. 다만 내가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혹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락 시장에 잘 방어하고 또 상승장에서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는 하락장도 하락할 때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 그런 거 없이 지금 전부 다 막 호지에 있는 곳, 뭐 지금 테마에 따라 가지고 되게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하락장에서 저는 좀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랑 같이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거의 다 70, 80%는 다 이제 피눈물 흘리고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하락장 버티면 되지 못 버텨요. 못 버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제가 이거 여러분들 되게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21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내가 발명한 보드게임인 캐시플로우를 이용해 투자를 가르치곤 한다. 이 게임은 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게임을 하면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상호작용을 배운다. 또한 그 둘 사이에서 이뤄지는 현금 흐름과 부자가 되는 길이란 결국 자산 부분에서 매달 생성되는 현금 흐름을 늘려 마침내 월별 지출 금액을 초과하는 것임을 배운다. 일단 여기까지 배우면 세양지 레이스에서 벗어나 빠른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게임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아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한 번은 게임을 했는데 게임의 첫 차례에서 이 게임에 참여한 어떤 사람은 보트가 그려져 있는 사치품 카드를 뽑았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다. 오, 나한테 보트가 생겼잖아. 그러다 그 사람의 친구가 그에게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숫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하자 당황하고 말았다. 그녀는 숫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후 갑자기 숫자를 움직이는 방식을 알게 된 순간 그녀는 그 보트가 그 사람의 본인의 자산을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게임을 진행하면서 그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졌고 심지어 아이까지 생겼다. 이 게임은 그 사람에게 끔찍하게 돌아갔다.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캐시플로우 게임이라는 거를 약간 맛보기로 할 수가 있어요, 웹에서. 그 로버트 기요사키 캐시플로우 게임 하면 검색하면은 링크가 있거든요. 뭐 블로그 포스팅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나중에 찾아서 한번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는데 이 게임이 뭐냐면 말이 이렇게 움직여요. 말이 움직이는데 어디 딱 걸리면 어떤 이벤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벤트가 우리 삶을 반영하는 이벤트. 예를 들어서 뭐 월급 받는 날, 실직하는 일, 뭐 결혼, 뭐 자녀를 낳는다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 나왔던 뭐 사치품을 산다거나 그걸로 또 반대로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걸 산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이기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먼저 여기 책에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거에 나온 것처럼 내가 월급보다 더 많이 여기 책에서 이제 패시브 인컴,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소득으로 매달 월 지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먼저 그 사람이 이 게임이 이기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 게임은 어려우니까 어렵고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게임으로 대체하면 부루마블. 부루마블. 네, 제가 부루마블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안 해보신 분도 없을 것 안 해본 사람 같은데요. 없죠. 네.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음. 근데 이 부루마블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 혹은 부루마블 게임의 고수들은 아시겠지만 한 바퀴 돌면 월급 나오잖아요. 그렇죠. 월급 20만 원 네, 나옵니다. 20만 원. 네, 요즘도 20만 원인가? 네. 물가 많이 올랐는데 20만 어쨌든 원? 지금 한 바퀴 돌면 월급 나와요. 근데 그거 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 거 가지고 월급을 계속 받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나는 무슨 호텔 별장 빌딩을 왜 줘? 위험하게. 나는 그냥 무조건 월급 받을 거야. 하면서 계속 돈다. 어떤 사람 돌기만 한다. 그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기죠. 이걸 빨리 깨우치는 사람들은 요지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뭐 뉴욕, 동경 이런 데다가 호텔이나 빌딩을 올리는 사람들이 게임에서 유리해지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캐시플로우 게임은 그거랑 좀 다르긴 해요. 더 복잡해요, 캐시플로우 게임이. 근데 어쨌든 비슷한 맥락이다. 근데 이게 뭐냐면 게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게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우리 살아가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니까. 근로소득만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근로소득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이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는 되게 가혹하고 냉정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는 게 제가 한번 그런 적 있어요. 부루마블 엄청 잘해요. 제 지인이. 저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부루마블 엄청 잘해요. 근데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부루마블 게임과 현실 사이의 연관성을 못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게 현실을 너무 잘 반영해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루마블 다 해보셨을 테니까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아이들하고 이 게임을 해요. 종종 하는데 이게 한 번 하면 끝나는 시간이 기본 한 2시간 걸려서요. 쉽게 시작을 못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아이들의 그 본인의 기본적인 성향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큰아이 같은 경우는 좀 아들인데 보수적이니까 일단 뭘 사는 거에 대해서 잘 안 사. 땅만 어디 걸려도 땅도 잘 안 사. 땅도 안 사? 잘 안 사요. 아이고. 그러니까 사더라도 땅만 사던가 아니면 뭘 얹어서 사는 거를 싫어해요. 리스크를 돈이 회피하는 나간다고 스타일이구나.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얼마를 주고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땅은 사는데 뭐 빌딩을 올린다든가 올려도 별장. 아이고. 이렇게 작은 거 이런 것들만 올리더라고요. 근데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딸인데 과감해. 되게 이 친구가 소비 지향적인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 걸리는 족족 무조건 사고 무조건 큰 거 빌딩. 무조건 호텔. 빌딩, 호텔 이런 것만 짓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돈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패턴이 이제 돌면 돌수록 내가 얼마나 많은 곳에 집을 갖고, 그러니까 뭐 호텔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 차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저희 아들도 커버나들 그렇게 막 사니까 돈 없어지지 않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돌아서 월급 받은 걸로 딱 걸리면은 동생한테 다시 또 돈을 줘야 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아이도 게임의 룰을 이제 아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게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게임을 이기는 거고 또 그러면서 저도 이야기를 계속 해줬어요. 이게 직장 생활하는 거랑 똑같다. 그리고 엄마가 지금 계속 서울을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이유 또한 지금 엄마도 다른 나라에 짓는 게 아니라 각 우리나라의 요소별로 엄마도 아파트를 하나씩 이렇게 짓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아이도 그냥 이야기 들었을 때는 네, 네네네 했는데 이 게임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그런 거야? 그런 의미야? 그래서 엄마 그렇게 서울 다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더 뭐랄까 좀 소통도 되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관념까지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게임이어서 아이들도 되게 상당히 좋아해요. 근데 저희가 좀 약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거 시간 정해놓고 하면 부분이 돼요.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그래야겠네요. 네. 그래갖고 저는 좀 종종 하는 편입니다. 되게 아이들 경제 그런 교육에 있어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원래 부루마블이 원래 게 아니고 사실 기요사키가 원래 했던 거는 모노폴리라는 게임이에요. 모노폴리. 그러니까 부루마블도 우리나라 오면서 변환한 거고 이 모노폴리가 되게 재밌는 게 1930년대에 대공황 때 나온 게임이에요. 대공황 때. 근데 이 게임의 모노폴리가 뜻이 뭐죠? 모노폴리요? 네, 그러니까 모노폴리 뜻. 잠깐 검색해볼까요?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야. 그런 거 좀 알아서 해보셔야죠. 왜 물어봐요? 나도 모르니까 물어본 거야. 이게 사실 모노폴리가 독점이란 뜻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독점 한 곳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황일 때도 독점인 곳은 살아남는다. 사실 이 모노폴리가 되게 재밌는 게 땅을 사면 얘가 독점을 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땅마다의 부가가치가 달라요. 별장이나 호텔이나 이런 거에 대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요지인 곳에,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내가 뭐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잘 나오는, 투자 수익률이 잘 나오는 곳에 얼마나 내 땅을 잘 갖고 있냐, 거기다 내가 건물을 잘 짓냐,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한 거를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100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이랑 거의 바뀌지 똑같죠. 아는 거죠. 네, 땅을 독점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이거 아이들이랑 되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서 저희 아이들은 더하기 빼기로 이걸로 배웠어요. 5살 때, 6살 때부터 거의 저희 주말마다 1시간씩 이걸 했었거든요. 해야겠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아이가 책을 읽으면 원래 이제 모노폴리는 200만 원이에요. 근데 책을 읽으면 100만 원씩 더 준 거예요. 일주일에 네가 몇 권 읽은지 보자. 그거를 종잣돈으로 해서 이렇게 네, 돌 때마다 그러니까 걔는 이 게임을 저희 큰애는 승부욕이 되게 강해요, 저처럼. 그래서 이 게임을 이기고 싶어해. 저는 또 지는 걸 싫어해요. 걔랑도 목숨 걸고 해요. 근데 이 게임을 볼 때 걔는 이제 저는 200만 원으로 하고 걔는 1000만 원으로 해요. 항상 이제 8권 이상씩 읽기 때문에 주마다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비등비등하게 해요. 그 이유가 자본주의 게임은 급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좋은 자산을 잘 내가 취득을 해놓고 투자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이걸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어디가 핵심이고 어디가 수익률이 좋아라는 걸 잘 알고 거기 땅을 주로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 아들이 이제 되게 빠르게 시작하지만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잘 모르니까 이제 돈 나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돈만 이제 모아놓은 식으로 가다가 이제 저는 이제 자산을 잘 사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게임에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처럼 자본주의도 비슷하다는 맞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 내가 연봉 얼마야 뭐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본주의의 진짜 승자 그리고 부자는요 자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물론 월급이 많으면 더 내가 자산을 빨리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솔직히. 예. 근데 솔직히 여기서 너나님이나 뭐 코크님보다 훨씬 더 연봉 많은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 방송 보는 네. 사람 중에서도 예전에 너나님이나 코크님보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여기 안에서 사실은 내가 좀 어느 정도 자산을 쌓는 거는 그거는 이제 기초적인 거고 그렇죠. 자본주의는 결국 자산을 잘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게임이 정말 잘 보여줘요. 사실 캐시플로우 저 샀어요. 아, 그 미국에서 거의 20만 원 정도 해요. 비싸던데. 네, 20만 원 넘어요. 샀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다 영어야. 그 이거 되게 복잡해. 이거 훨씬 복잡해. 네, 복잡해요. 직업도 이벤트가 있고, 맞아요, 직업에 맞아요.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엄청 네. 그리고 재무제표 같은 것도 그려야 네, 돼요. 네.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딱 보고 처음에 해서 이건 내가 이건 아니야. 이거 원래 이제 저희 이제 애들 이제 알려주면 하려고 네, 했는데 네. 이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나부터 얘기하는. 그냥 그러니까 모노폴리만 네. 다시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근데 사실 모노폴리만 잘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노폴리도 되게 재밌어요. 모노폴리 게임이 브루마하고 다른 게 처음에 들어가면은 별장만 지을 수 있어요. 아. 그 다음에 빌딩, 그 다음에 호텔. 브루마브는 한 번에 딱 들어가면 빌딩 지을 수 있잖아요. 모노폴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 자산을 하나씩 축적하는 개념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되게 좋은 게임이고 이게 인생에 똑같다는 거. 사실은 이것도 미국에서 대공황 때 경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하려고 나온 게임인데 100년이 지났지만 자본주의는 바뀌지 않았다. 똑같네. 다만 자본주의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그거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사실은 기요사키 욕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기요사키 얘기는 거의 다 맞아요. 거의 전 100%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시기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못하고가 있었어요. 처음에 뭐 직장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말 100%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자기가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족쇄가 있죠. 이 이야기의 폭. 그죠. 근데 그 부분을 빨리 깨고 안전지대에서 깨고 내가 좀 더 이제 도전적인 그런 어떤 내가 경제적자를 목표로 한다면 완전히 빨리 목표로 빨리 빠져나와야 되고 자본주의를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저는 그게 되게 이 게임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게임에서 그런 게 나와요. 사실은 뭐 보트나 자동차 이런 건 부채고 사실은 또 이제 땅하고 주식 이런 거는 자산이.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아들이 그럼 엄마는 왜 아파트를 살 건데 왜 광주에서 안 사고 서울에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그 게임을 예로 야 말레이시아하고 뉴욕하고 가격이 같냐 아니면 또 이제 네가 어디에 걸렸느냐에 따라서 그 내는 비용이 달라지잖아요. 그 말씀하신 좀 독점과도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니 아 그래서 엄마가 서울로 다니는구나 이렇게 또 좀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게임 제가 얼마 전에 제 투자 후배들하고 한번 했었거든요. 오. 한 1년 됐어요. 저기 의정부 임장 갔다가 오. 같이 했는데 제가 투자는 제일 오래 했고 돈도 제일 많이 벌었는데 제가 계속 지는 거예요. 왜? 왜냐면 제가 그래서 봤죠. 그러니까 왜 내가 질까를 봤어요. 근데 제가 진 이유가 뭐랑 똑같냐면은 자산과 현금을 적절하게 들고 가는 사람이 유리해요. 이 게임은. 물론 매번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근데 자산과 현금을 적절하게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부루마블 할 때 다들 약간 흥분 상태에서 저는 이 게임을 몇 년 만에 하니까 너무 흥분돼서 막 샀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현금이 떨어지잖아요. 현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구도돼요. 내가 먼저 걸리잖아요. 상대방이 먼저 걸리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먼저 딴 사람 건물이나 땅에 걸리면 파산하는 거예요. 내 건물을 팔아야 돼. 그때.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갖고 제가 이게 되게 재밌다.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우리 지금 투자할 때도 사람들이 최근에 이것도 너바님하고 얼마 전에 같이 식사하다 얘기했나 막 그랬는데 막 사람들이 신용대출 써서 막 투자하려고 하는데 큰일 났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현금을 들고 있지 않으면은 진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맞춰가면서 위험하지 않은 수준에서 투자를 해나가야 오래 가면서 내가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근데 또 연관이 지어지네요. 예. 저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부루마블에서도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현금이 없어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금이 잘 없어요. 네. 예. 근데 여기서 내가 신용대출이나 마통 막 끌어써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잖아요. 거의 파산합니다. 네, 그렇죠. 파산하고 거의 정말 힘들어져요. 사실은. 예. 제가 예전에 하락장에서 정말 이렇게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투자 시장이 이제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 사실은. 그러니까 부루마블에 대해서도 아까 너나님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도 적절하게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 항상 리스크 대비는 해야 돼요. 최악의 상황을 예를 들어 내가 어디 위협 걸렸는데 내가 이제 렌트비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예, 그걸 안 하면 이제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내 게임에서 완전히 먼저 그렇죠. 자산을 빨리 쌓지만 퇴장하게 돼버리게 맞아요. 돼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실까봐 자산을 무조건 늘리는 게 좋다고. 근데 그게 절대 아니다. 내 자산 다 팔리게 된다 나중에. 그래서 그 비율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 네, 다음은 제가 29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집중해야 한다. 가난한 이들이나 중산층이 하는 것처럼 몇 개 안 되는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지 마라. 여러 개의 달걀을 몇 안 되는 바구니에 집어넣고 집중하라. 성공할 때까지 오직 한 길만을 따르라. 진짜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얘기고,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건 이런 거예요. 분산 투자해라. 나눠 담아라. 잘못하면 큰일 나. 망해. 나눠야 돼.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이제 뭐 인플레를 방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매달 모을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100만 원 1년 모으면 1200이고 10년 모으면 1억 2천이고 100년 모으면 12억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100만 원을 다 내가 대신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부해서 다 몰아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하나에다. 근데 저는 이 개념이 이게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산 투자가 아닌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이 개념인데 저는 그걸 개념을 좀 확장해갖고 우리 삶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돈도 있고요. 시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을 간과하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시간도 시간은 오히려 돈보다 더 귀하죠. 왜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만 주어지니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4시간, 5시간이 남아요, 하루에. 그럼 이거를 1시간은 주식 공부, 1시간은 코인 공부, 1시간은 뭐 자기계발 책 읽고, 1시간은 부동산 공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나머지 4시간을 전부 다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하나를 정해서 엄청나게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너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대학 선배들 중에 고시를 보잖아요. 그럼 고시를 보는데 똑같은 학번에 똑같은 선배고 둘이 학점도 비슷해요. 그리고 둘이 친해 또. 근데 한 명은 뭐 회계사 시험 봤는데 2년에 붙었어요. 근데 한 명은 회계사 시험 8년을 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안 됐어요. 근데 공부한 시간 다 합치면 누가 많을까요? 도서관 앉아 있었던 시간. 8년 있었던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왜 그런 결과가 벌어질까? 그거는 그 순간에 엄청나게 단단하게 그걸 뭉쳐서 거기에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뚫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는 이제 그래서 시간에 대한 얘기는 그렇고 돈도 비슷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저기 막 뿌려놓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주식을 내 돈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그냥 어설프게 공부하고 그냥 이게 안전하겠지 하고 종목 10개에다 10만 원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럼 안전할 수는 있어요. 뭐가 올라갈 때 뭐가 내려가면 뭐가 올라가면서 막아주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부자는 못 돼요. 왜냐면 10만 원 굴리는 거니까. 사실 실제로 그런 방식의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부자들이요. 진짜 부자들. 근데 내가 지금 이제 돈 모아서 종잣돈 뭉쳐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럼 저라면은 10개 종목 어설프게 분석할 시간에
하나 두 개를 진짜 때려잡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 얘기를 기요사키가 했고 정말 놀란 거는 이 얘기를 20년 전에 이 책에서 했는데 이대로 한 사람을 제가 실제로 봤고 노바나님 실제로 봤어요. 진짜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도 그걸 따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 교훈을 통해서 실제로 적은 돈에서 부자가 될 때까지는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 당시에 재테크나 이런 거 관심이 없을 때 언론에서 계속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맞아요. 영향을 받아서 제가 처음 재테크 시작할 때 펀드를 11개를 나눠서 놓고는 저 혼자 그래 역시 분산 투자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약간 극단적이구나. 저 혼자 막 이거를 뭐 국내 펀드 넣었다가 뭐 차이나 펀드 넣었다가 나름대로는 쪼갰던 거예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금액이 크지도 않은 상황에서 월급 한정돼 있고 그거를 뭐 나누니까 이게 조금 국내 주식이 좀 올라도 차이나 펀드가 또 마이너스 되면 까먹지. 또이또이 이렇게 그냥 원금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거기서 빛을 못 보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부동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 진짜 거의 적금도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위한 적금만 했었지 다른데 뭐 주식을 한다거나 펀드를 한다거나 뭐 예금을 넣는다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하나에 일단 뭉쳐놨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돈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적인 부분.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이를 키우고 있고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 어떤 하나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꽤 오랜 시간 아니면 꽤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 시간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그만큼 쏟아야 되는데 직장과 또 육아나 가정 이런 거에 분산을 시켜버리면 투자 쪽으로 성과가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 또 직장과 육아, 뭐 가정적인 부분은 꼭 내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옆에서 좀 케어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일은 내가 여지껏 해왔던 일들이라서 그렇게 크게 내가 그 일을 지금 좀 덜 한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는데 투자 쪽은 완전 제로인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잠깐 노력한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기존에 하던 일에서 있던 그런 시간적인 부분, 에너지적인 부분을 정말 최대한 다 끌어다가 투자 쪽으로 좀 집중을 했어요. 물론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지 않았나. 이게 어떤 거 하나만 몰입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돈만 몰입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 시간, 에너지 그런 노력 부분까지 다 하나에 집중을 시켜야지 그래야 거기서 성과가 나오지 않나라는 거를 저도 좀 투자 공부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합니다. 코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펀드 11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뭐 이게 일면은 맞고 일면 틀린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투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능동적 투자, 능동덕이래. 발음. 능동적 투자가 있고 수동적 투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능동적 투자는 뭐냐면 내가 그 분야를 되게 잘하는 경우에 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전제 요건이 있어요. 직접 투자는 내가 그 분야를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그렇죠. 그 분야에서 수익률을 되게 막 어느 정도 찍을 정도로 예. 연수익률 10% 이상, 20%까지 나올 정도로 그 투자를 잘 알아야 되고 수동 투자는 내가 투자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잘 할 거냐. 근데 사실은 투자 잘 하려면요 졸라 갈아 넣어야 돼요. 네. 여기 중간에 사실 여기 얘가 나와요. 뭐 에디슨,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트럼프. 예. 에디슨은 사업가죠. 발명가고 사업가고 지휘를 만든.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 MS 소프트를 만든 이제 사업가고. 뭐 조지 소로스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 투자자고 트럼프도 부동산 투자로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한 분야의 각자 뭐 사업이나 이런 거 되게 잘하던 사람들은 액티브하게 내가 내 분야에서 이제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 뭐 제가 주식 투자를 해요. 근데 직접 투자할 수 없거든요. 저는 주식을 잘 모르니까. 그럼 수동적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분산 투자를. 그러니까 코크님 하신 것처럼. 예. 근데 만약에 제가 부동산 투자하는데 그렇게 못 하겠죠. 중요한 거는 부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처음에 부자가 아닌 사람은 수동적 투자로 패시브하게 투자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적금 넣는 거나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부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내가 뭐 1,000만 원인 사람이
연 7, 8% 계속 난다 하더라도 50년 지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네. 저기 하겠어요, 사실은. 그냥 물론 이제 망하진 않겠죠. 네. 망하지 않을 수준이지 부자는 못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에디슨,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트럼프처럼 온 인생을 갈아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훨씬 더 큰 부자가 되다는 거죠. 요새 되게 재밌는 얘가 빌 게이츠예요. 제가 빌 게이츠 20, 30대를 연구를 좀 많이 했거든요. 빌 게이츠가 되게 재밌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1등이 되고 정말 마이크로소프트가 퍼도 막 굉장히 막 비쌀 때 그때 빌 게이츠가 자기 주식을 팔아요. 예, 자기 주식 팔아가지고 자기 IT 분야의 주식을 나눠서 좀 사거든요. 물론 자기 자산의 일부만, 굉장히 일부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처음에는 MS에 굉장히 몰빵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뭔가 이제 리스크 해치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나 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는 처음에 내가 자산을 쌓을 때는 액티브하게 가야죠. 예. 근데 이제 나중에는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준이 됐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분산 투자로 자산을 배분하는 거. 예. 그래서 결론이 더 재밌어요. 빌 게이츠가 그 10개로 나눈 IT 기업들. 다 망했죠. 아니요. 그 IT 기업이 잘 됐을까요? MS가 잘 됐을까요? MS가 완전 잘 됐죠. 됐어요. 하지만 MS가 안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안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산을 쌓고 나면 분산 투자하는 게 맞다. 예, 근데 일단 이런 교훈이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메일을 어떤 분이 왔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40대인데, 아, 이제서야 월부 채널을 보고 내가 해놓은 게 뭐 있나. 너와나님 나랑 나이 비슷한 것 같은데, 벌써 자산을 좀 많이 쌓아놓은 것 같은데, 자기 뭘 했나 이런 걱정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뭐 워라벨에서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근데 당장 40대 중반이 되니까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건 저는 30대, 이 방송을 듣는 20, 30대, 아니면 혹은 40대 초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자본주의 살면서 내가 주특기 하나는 있어야 돼요. 남들보다 정말 잘하는, 부가가치가 높으면 좋아요, 그 분야가 사실은. 예, 투자든 사업이든. 아니, 남들이 좋아하는 어떤 요새 그런 거든. 근데 그런 거에서 내가 주특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사실은, 그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직장에서도 당장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주특기가 없으니까 다시 구직하기도 어려운 거야,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균형의 삶을 사는 건 좋은데, 그거는 만약에 내가 이제 정말 부자를 꿈꾼다면, 그거는 좀 아니다. 아까 여기 한 것처럼 몰입한 시간. 아까 빌 게이츠가 20, 30대 얼마나 주 7일 일한 거 알아요? 계속. 네. 몇 년간. 그래서 그 와이프가 멜린다 게이츠가 우울증 걸렸어요. 그 부부싸움 엄청 하고. 그럴 수 있지. 그럴 것 같아요. 완전 뭐 애는 독박 육아하고. 그때 눈빛이 지금 빌 게이츠 눈빛이랑 정말 달라요. 옛날 영상 보면은 지금 되게 온화하잖아요. 인자한 기부도 느낌이죠, 정말 지금. 많이 하고. 네. 근데 그때는 많이 야수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좀 자산을 일군 사람은 한순간 미친 구간을 반드시 겪었다. 그리고 그게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면 또 다른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여기 말한 이런 진짜 집중의 시간 사실 들 필요 없어요. 저거 3년, 5년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